무정자증이라고 오늘 병원에서 들었어요. 뭐라고? 무정자증?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너한테 그런 증상이 왜 있다는 거야. 아이고. 오늘의 사연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부터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 아이를 기다렸고 피임이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답니다. 저는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만 해도 가볍게 생각하고 갔었어요. 그냥 맞벌이를 하는 경우 스트레스도 양쪽이 다 크고 해서 안 생기는 경우가 현대에는 많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에요. 시댁은 시아버지가 많은 기업체를 거느리고 상속받을 재산도 많은 명문가죠. 그런데 남편에 이어서 상속을 받을 저희의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런 자신이 싫으면 자신을 떠나도 좋다고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고 원했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은 결혼할 때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사내가 다 알 정도로 열렬한 연애를 했었고 수많은 하객의 축하를 받으며 평탄한 내일만이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그런 결혼을 했답니다. 날씨도 화창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남편을, 시댁에서는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남편을 떠날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남자로서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남편에 대한 동정도 한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논을 위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네 시아버지께는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그저 너희랑 나만 알고 지내자는 이야기야. 어머니, 아이가 안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끝까지 비밀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안 돼. 네 시아버지 얼마나 권위적이고 남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인 줄 알잖니. 네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면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어머니, 그렇지만 상속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말씀하신 그 방법은 저로서는 정말...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루어질 상속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생각해낸 방법은 저로서는 정말 응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입양을 하되 시아버지의 친손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돌아갈 상속 문제에 상당히 신경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뭐에 그리 신경 쓰실 일이 있을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도 그 방법을 저는 얼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제가 임신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짜로 입덧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 나와 보이게 뱃속에 뭔가를 집어넣고 해야 하는 그런 방법 말이죠. 쥐도 새도 모르게 출산한 척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두었더라고요. 우선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병원에 사람들이 찾아올 테니 원정 출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리 주선해둔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할 일이 있나요? 우리는 미국으로 떠나서 약속된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보자마자 우리가 낳은 아이처럼 친숙하다면서 점 찍은 아이가 있었대요. 예쁜 딸이었죠. 저도 미국에서 처음 아이를 보자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정말 내 속으로 낳은 아이같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아이는 우리 부부의 딸로 자라게 되었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다행히 아이는 크게 앓는 일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주었답니다.
대학에도 한 번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아무 어려운 일 없이 세월이 20년 넘게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음악에 소질을 보여 음대에 입학했고 교수들의 권유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왼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제 등산 갔다 와서 그런가? 아주 꼼짝 못하게 아프네. 뜨거운 찜질이라도 해요. 이리 와요. 내가 해줄 테니까. 남편이 어느 날 왼쪽 팔의 근육통을 호소했어요. 저는 뜨거운 팩을 해주고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들은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이번엔 다리가 아프다며 또 등산해서 너무 무리했나 보다고 했죠. 그런데 그 근육통이 이상하게도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물리치료라도 받게 하려고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듣더니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무슨 물리치료 한번 하는데 이렇게 복잡할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참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죠. 근육통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왠지 의사가 돌팔이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어쨌든 남편은 검사를 위해서 대형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검사가 나오기 전날 병원에서 보호자인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가 먼저 나와서 의사의 소견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느낌이 이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만 보호자가 먼저 알고 계셔야 했기에 연락드렸습니다. 남편분의 근육통,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에요. 뼈에 암세포들이 자라는 병이죠. 병명이 골육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치료 방법을 물었어요. 암이라는 병이 보통 통증을 느꼈을 때는 치료 시기가 늦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2개월 정도밖에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의사의 말소리가 도저히 현실에서 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남편에게는 그냥 단순 근육통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심한 통증이 곧 찾아올 거라고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남편이 출근도 못하고 통증으로 괴로워하더군요. 입원을 시켰고 남편은 온몸에 주렁주렁 모르핀 주사를 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전형적인 암 환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유학 준비도 중단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도 이젠 말씀을 드려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슬하에 남편 단 하나를 두고 계십니다. 두 분의 슬픔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눈물을 다 보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 상태셨어요. 그렇게 진단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남편은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딸아이는 장례식 내내 울었고 시어머니는 아예 쓰러지셔서 장례식에도 오지 못하셨어요. 화장을 위해 관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의 문처럼 생긴 철문이 덜컹하고 닫히는 순간 딸아이와 저는 오열했죠. 참으로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던 남편이 이제 세상에 없구나 싶은 생각이 그 순간에 비로소 실감이 났답니다. 심한 통증으로 몸에 모르핀 주사를 꽂는 날부터 남편은 사태를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 잘 알아.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였고 우리 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보물이었어. 우리 딸이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되겠지만 여기 딸에게 따로 꼭 전해주어야 하는 상속분이 있어. 이거 아이에게 꼭 좀 전해줘. 말하기 힘들다 여보. 내 말대로만 해줘. 남편이 내민 것은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에 든 액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자그마치 10억이나 되는 돈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이었죠. 예금주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따로 전해주어야 하는 상속분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자세한 것을 물을 시간도 없이 그런 말을 하고 며칠간 모르핀도 듣지 않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손에 들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집히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딸아이를 위해 따로 저축했을 리도 거의 없었죠. 시아버님 재산의 많은 부분을 딸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남편은 아버님이 하시는 기업의 경영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다른 대기업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였지만 생활비 풍족하게 되면서 20년 동안 월급쟁이가 저축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의 유언이니 제가 지니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딸에게 주는 수밖엔 더 이상 생각으로 뭘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죠. 저와 딸은 남편이 떠난 초기에는 되도록 남편과 관련된 물건을 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딸아이가 모르는 한 가지, 무정자증으로 살아야 했던 남자의 마음, 그 비참함이 이제야 비로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도 저는 더 서럽게 울었죠. 아주머니, 현관 신발장 구석에 있는 등산 지팡이 저하고 유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워주세요. 종이에 이렇게 적어서 주었어요. 왜 종이에 적었냐고요? 우리 집에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해온 파출부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에게는 청력 장애가 있었어요. 귀에 바짝 대고 벼락이 치는 듯 크게 말하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필담이 필요했어요. 아줌마는 남편 친구의 불쌍한 친척이라고 남편이 집에서 쓰자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직장에 나가면서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살림을 도와줄 사람 하나 정도는 필요했거든요. 남편과 같은 직장, 봉급도 센 편이었기에 가정부를 쓸 수 있었죠. 저는 제가 수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필담으로 이야기를 해야 했기에 불편하다고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친한 친구의 친척인데 혼자 돈을 벌어야 하니 우리가 써주자고 고집했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필담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또 기초적인 수화 정도는 아줌마와 오래 지내다 보니 배우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그다지 불편하다 싶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도 꼼꼼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아줌마였어요. 제가 아줌마를 내보내자고 했을 때 남편은 그 불쌍한 사람 하나 못 봐주느냐고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맞섰죠. 그리고 또 제가 아줌마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었죠. 딸아이가 아직 학교에 다닐 때 내일 입고 갈 옷을 골라서 달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그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이 다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왜 바꿨냐고 하니까 비가 올 것 같기에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딸에게 딸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줌마가 주제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줌마는 우리 부부의 싸움의 주제가 되면서도 오래 우리 집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주제넘는다고 생각했던 일도 이제는 두말 안 시키고 해주니 좋다는 생각이 더 들 정도였죠. 딸에 대해서 알아서 보살펴 주었고 일도 잘해주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게 세월에 의해서 아줌마와 저희 사이도 길들여졌던 겁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 정체 모를 10억 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아줌마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묻질 못했구나 싶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 아줌마를 우리 집 가정부로 고집했는지 말이에요.
그럴 시간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난 것이었어요. 한두 가지 궁금증을 남겨주고는 말이죠. 그리고 또 걱정되는 일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실신하시는 바람에 장례식장에도 못 오셨지만 그 이후에도 아주 식음을 전폐하시고 누워 계셨습니다.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남편이 모르핀이 담긴 링거를 주렁주렁 꽂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님은 영양제가 담긴 링거를 꽂고 연명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가서 위로를 드리고 딸이 애교를 떨어도 어머니는 도대체 눈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걱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걱정도 저리 가라 하시는 듯 그런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러시면 아범이 안 좋아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러다가 어머니 건강이라도 해치시게 되면 그땐 집안에 더 큰일 나요. 제발 이제 마음 좀 추스르세요. 네? 그리고 미음 맛있게 써왔어요. 이거라도 좀 마셔보세요. 제발요. 생각 없다. 저리 치워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 아들 따라가련다. 정말로 어머니는 그냥 아들 뒤를 따라가시려는 듯 저와 시아버지 그리고 딸의 어떤 걱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죠. 그렇게 불안하고 슬픈 나날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씻지 못할 그리움으로 마음이 정말 착잡했죠. 그저 위로가 되는 것은 딸 하나였어요. 그 딸아이마저 없었다면 아마 저야말로 그냥 남편 뒤를 따라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부부가 제게 찾아왔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를 거의 기절시키고도 남을 말이었어요. 자신들이 바로 우리 딸아이의 생부생모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딸 말씀드렸다시피 입양한 아이죠. 멀리 미국에서 입양해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도 더 넘은 이 시점에 나타나서는 딸아이의 생부와 생모라니요. 정말로 혼란스러웠지만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20년이나 더 지나서 나타나서 생부 생모라고 하는 이유가 제게는 하나로 정리되고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딸에게 상속된 10억이라는 재산이었죠. 어쨌든 딸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제 딸에게 거액이 상속되었다니까 나타나서 생부 생모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밖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진짜 생부 생모든 아니든 상관없고 유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딸이니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 딸의 뒷머리 가운데쯤 깊은 곳에 있는 흉터,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미국에서 제 품에 안기는 순간에도 머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고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당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흉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생부라는 사람이 품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서 제게 보여주더군요. 오래된 듯 빛이 조금 바랜 웬 결혼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절할 만큼 놀랐답니다. 사진 속엔 잘생긴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제 시조부모 되시는 분들이 찍혀 있는 사진이었죠. 가운데 서 있는 신랑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제 시아버님이었답니다. 시아버님의 결혼 사진을 보고 왜 놀랐냐고요? 그건 바로 신부의 자리, 즉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자리에 제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 찍혀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전혀 처음 보는 분이었죠. 미소가 아름답고 은은한 분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진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의 생부라는 사람은 우선 사진 속의 신부가 우리 시아버님의 본처라고 알려주고는 제게 아주 오래전 일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남편이 떠난 이상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줄 사람은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남편도 알았다는 뜻이 되겠죠.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의 시어머님은? 저는 아버님의 첫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들의 긴 이야기, 어쨌든 우리와 관련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몇십 년간에 걸친 이야기는 몇 권의 노트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일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노트대로 옮겨서 읽어드리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또 왔어요. 저 며칠 전에도 인사드렸던 며느님 친구 수미예요. 어머님. 그래요. 잘 왔어요. 반가워요. 우리 며느리하고 잘 놀다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말하고. 난 수미 씨가 아주 싹싹하고 능력 있어 보여서 마음에 든다니까. 자주 놀러와요. 어려워하지 말고. 네, 너무 친근하셔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친구 보러 오는 거지만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너무 편하셔서 제 부모님 뵙는 것처럼 친근해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가 너무 건방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건방지긴 무슨. 그렇게 예의 차리면서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며느라이는 그냥 조용하기만 하지. 그렇게 제 시조모에게 잘 보였던 그 사람은 바로 그 신부의 친구였다고 했어요. 시아버님과 결혼하셨었지만 제가 존재를 모르던 바로 그분의 친구였죠. 시집살이를 하는 친구에게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갔다고 하더군요. 점점 더 본처가 되는 분의 시부모님들과의 안면도 트여갔다죠. 그 사진 속의 본처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표현대로 조용한 성격을 가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나 봐요. 부침성도 좋고 싹싹해서 몇 번 보면 바로 친해지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 시조모, 즉 사진 속 본처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었어요. 몇 번 드나들자 시조모와도 마치 자신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듯 편하게 대화를 했다더군요. 말씀 놓으세요, 어머님. 며느리 친구한테 존대 말씀이시라뇨. 딸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대화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싹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런 며느리의 친구를 시부모님들은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도 이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에 시집에 큰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재산도 많은 명문가인 시댁, 그리고 시골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된 며느리. 대학 생활 중에 우리 시아버님과 만나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시댁의 반대가 거셌다고 하더군요. 결혼에 성공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수미라는 이름의 친구와 며느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며느리와 우리 시아버님과 오래 사귀게 되면서 수미라는 분과 셋이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는 등 시아버님과도 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활달한 데다가 집안도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죠. 아마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게 그 친구라면 시댁에서 얼른 결혼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노트는 회고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 주말에 서울 근교에 한번 나갔다 오자. 넌 답답하지도 않니? 그 첩첩산중 시집에서 뭘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 난 이런 생활이 좋은 걸.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퇴근할 때 기다리고 이런 게 행복이야. 너도 결혼하면 알게 될걸? 나는 그 말 이해 못하겠다. 하루 종일 시집 식구 얼굴이나 쳐다보면서 남편 기다리는 게 무슨 재미니? 너도 좀 나다니면서 세상을 알아야지. 대학교 때도 맨날 강의실하고 하숙집만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아예 집에만 눌러 앉은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 주말에 한번 나갔다 오자.
며느리 되는 사람은 계속 멀리 나가는 일을 어려워했지만 계속 친구가 조르자 결국 친구와 함께 교회로 나가서 한나절 정도를 보내기로 했었답니다. 봐라 얘, 얼마나 시원하고 좋니? 여기서 우리 차 마시고 좀 거닐어 보자. 저쪽 가면 배를 탈 수 있는 데도 있어. 아냐, 우리 나온 김에 맥주 한 잔씩 하는 거 어때? 너도 가끔씩은 한 잔씩 마셨잖아. 아, 머리야. 여기가 어디니 수미야? 나 맥주에 취했었나 봐. 기억도 안 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게 기분이 안 좋다 얘. 그래? 너 오늘 차 마시고 맥주도 잘 마시더라. 그러더니 영 맥을 못 추길래 내가 이 펜션으로 데려왔어. 기억 안 나? 이제 좀 괜찮지? 이제 집에 가자. 늦었어. 그렇게 친구와 시조부모님의 첫 번째 며느리 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보낸 사람 이름도 없는 서류 봉투가 하나 시댁으로 배달되어 왔고 그 봉투에서 나온 것 때문에 집안의 일대 난리가 났다죠.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니? 그러게,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더냐? 어머니, 도대체 뭘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좀 봐요. 이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당신 당장 이리 못 나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두 분 다 흥분하셨어요? 뻔뻔스럽기는.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우리 집 며느리란 말이야? 이 사진 속의 여자 분명히 네가 맞으니 딴소리는 못하겠구나. 사진 속에는 놀랍게도 자신과 신혼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침대에 같이 누워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난 모르는 일이에요. 저 이런 일 한 기억 없어요. 이런 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 이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사진 속의 여자는 분명히 시아버님의 신부 그분이었다죠. 그분은 계속 자신은 이런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그 밖에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제 시조모와 시조부는 집안 망신을 시켜도 단단히 시키고 다니는 불결한 며느리, 무슨 소송이고 절차고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셨대요. 정말로 대문 밖으로 사람을 끌다시피 내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 말려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진에 놀랐는지 그런 부모님의 행동에 더 이상의 반발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먼저 대문 밖으로 내쳐지고 며느리가 쓰던 물건들도 밖으로 마구 내던지실 정도로 제 시조부모님들의 진노는 대단한 것이었다죠. 그렇게 대문이 쾅 닫혔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는 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에서 쫓겨난 몸으로 남편인 저의 시아버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시아버님은 모질게 거절하셨다네요. 나 억울해요. 정말 그런 일 없었어요. 그 사진 어떻게 된 일인지 나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발 당신이라도 날 믿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진이 이렇게 있는 이상 부인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건 배신이야. 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라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어. 사진 가지고 재판하면 당신이 져. 잘 알고 있겠지? 맨손으로 쫓겨난 그분은 간신히 차비 정도를 마련해서 시골에 친정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이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나 아이를 가졌어요. 우리 아이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발 오해 풀어요.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내 마음 돌이켜보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만일 아이를 가졌더라도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도 못 믿겠고 그 사진에 찍힌 장면 보니까 말이야. 다시는 우리 집에 발걸음은 물론 전화질도 하지 말아라. 이대로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 우린 너 같은 며느리 본 적 없다.
다 없었던 일이야. 그분은 그렇게 영영 시집에서 쫓겨났고 남편에게도 외면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0달이 아닌 8개월이 조금 지나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 사이 그분을 더 아프게 하는 소식이 친구들을 통해서 시골집으로 전해졌대요. 얘, 네 남편 말이야. 수미하고 재혼했더라. 너 알았니? 그게 무슨 말이야? 수미하고 내 남편이 어떻게 결혼을 해? 수미 걔가 좀 성격이 적극적이고 엉뚱한 데가 있잖니. 샘도 많고. 네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했나 봐. 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좋아하셨다던데? 원래 네 친구로 드나들 때부터 우리 집 며느리면 좋겠다 하셨다던데? 생각지도 않았던 시집으로부터의 소박과 친구와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 시집 식구들의 손에 끌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일도 아마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게 겹쳐서 그분은 그만 미숙아를 출산하셨답니다. 8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진 난산으로 말이죠. 제왕절개를 하려면 마취를 해야 했는데 마취를 할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도 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는 수 없이 8개월밖에 안 된 태아를 며칠에 걸친 난상 끝에 자연분만 했다고 했죠. 아이는 그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을 아는 순간 그분은 그만 까무러쳤다고 하더군요. 잠시 동안 요양원에 계시기도 했다네요. 존재를 몰랐던 시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우선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 남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뜬금없더군요. 남편이 이 회고를 잔뜩 적어놓은 것 같은 노트에 왜 등장하는지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님의 본처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죄를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드님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서 일어나요. 여기까지 와서 사과해주니 우선 고마워요. 근데 아드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그리고 그 사연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수미가 얘기해줬을 리가 없고 어떻게 알았죠? 수미라는 그 친구, 본처의 친구라는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답니다. 남편이 말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진정제를 드시고 계시다고요. 마음의 병은 내가 가졌고 수미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수미한테 그런 병이 생겨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적어도 10여 년 이상 협박을 당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어떤 남자가 어머니가 과거에 하신 일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고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돈도 수월치 않게 건네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남자가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걸로 인해 심장병에 우울증까지 얻으셨죠. 남편이 시아버지의 전처 되시는 분에게 이 협박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막 철이 들면서 알게 된 일이었죠. 전화만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고 반드시 모르는 곳에 가서 받으시는 것도 이상했다고 남편이 말하더래요. 언젠가 남편이 마음먹고 어머니의 전화를 엿들었었답니다. 지난번에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또 돈을 요구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 이제 한 푼도 더 못 줘요. 뭐라고요? 그건 안 돼요. 이런 전화를 몇 번인가 엿듣고는 남편이 어머니, 즉 지금의 제 시어머니를 미행했다죠.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5천만 원 더 마련해줘야겠어. 싫다고는 못하시겠지, 사모님? 그때 그 본처가 마시는 차에 약 타서 먹이고 맥주까지 먹여놓고는 나한테 침대에서 포즈 취해달라고 한 거다. 시집에 알려지는 거 원치 않겠지?
몇 번의 미행 끝에 남편이 이런 협박남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집에서는 본천이 아버지의 재혼이니 이런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아마 시집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금기시되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 묻고 이미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아름아름 찾아가서 남편은 드디어 자신의 어머니 전에 아버지의 본처가 있었고 불륜을 담은 사진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협박남의 말을 매치해보면 결론은 쉬운 것이었겠죠. 지금의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본처를 교회로 유인해냈고 그곳에서 본처가 마시는 차에 약을 타고 맥주까지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돈으로 고용한 어떤 남자에게 사진의 장면을 연출하도록 시킨 것이었죠. 친구의 남편과 그 집안의 재산을 모두 노린 계획이었을 테고요. 친구의 시댁에 드나들며 친구의 시부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일도 모두 계획적인 것이었어요. 본처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던 시아버지는 아내의 친구라기보다는 같이 어울리면서 친해졌던 그냥 친구로서의 숨이라는 사람의 적극적인 접근에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양가의 축복 속에 본처의 친구인 숨이라는 분과 결혼했고 남편이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었죠. 문득 남편이 생전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벌이야, 벌. 이 천벌이지, 천벌. 혼잣말이었지만 참 이상하다 생각했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받고 왔을 때에 이런 말을 한 번 들었고 마지막에 생명이 꺼져가면서 모르핀에 의존해 있을 때 헛소리처럼 이런 말을 또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말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죠. 자신의 어머니의 치부, 그것을 저에게 말할 수는 없었겠죠. 결국 남편은 그 일에 대해 제게 말해주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죄에 대한 번뇌, 그리고 스스로 버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무정자증, 그리고 불치병의 진단까지 그 고뇌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아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한 아내로서 그 번뇌를 덜어주는데 아무 도움이 못 되었다는 것이 떠나고 나니 왜 이렇게 회한으로 남는지요. 물론 제가 몰랐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천벌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을 때 무슨 말인지는 물었어야 했다는 가책이 저 자신을 못 견디게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이 먼저 하늘로 떠나고 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그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후회스러웠어요. 천벌이라는 말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일, 자주는 아니었지만 부부싸움을 한 것도 전부 제가 만든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그리고 왜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었죠.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포기야, 포기. 내가 포기해야 될 입장인걸. 왜 포기하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걸 따져 묻지 못한 것도 제 가슴에 한으로 남았습니다. 도대체 멀쩡한 외아들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일을 포기한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은 아내라니. 저라는 사람은 참 남편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 싶었어요. 아마도 본처의 아들, 쫓겨나서 낳았지만 시아버지의 맏아들인 그 사람이 정당한 상속자라고 생각했었겠죠. 지금 이렇게 다 생각나는 것들이 그때 남편이 말할 때는 왜 의문점으로 다가오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노트에는 남편이 그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 조금씩 본처와 미숙아로 태어나 장애인이 된 그 아들을 돕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고 문득 제 뇌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럼 그 협박남은, 어머님은 여전히 시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협박을 받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머리를 때렸어요. 딸의 생부 생모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시간을 택해서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모든 거 다 알고 왔어요. 어머님 탓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님 도우러 온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 협박받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며 일단 부인을 하시더군요. 제가 계속 어머님을 다그쳤어요.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경찰서에 가서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실 수 있도록 먼저 변호사 선임할게요, 어머님. 제발 이제 벗어나셔야죠. 하늘 날아간 우리 유나 아빠도 그러길 바랄 거고요. 저는 제발 그 남자를 고소하고 편안해지시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님은 그것으로 인해 시댁과 남편, 즉 제 시아버지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제 요청을 뿌리치셨고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만 증거 있니? 증거 없으면 그거 사실이 아닌 거란다. 네 시아버지한테 이 비슷한 얘기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만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어쨌든 지금 어머님의 모습은 너무나 가엾으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는 데다가 협박까지 당하시고 계시는 게 거의 틀림없는 그야말로 절벽에 몰린 상황에 계셨죠. 그런 어머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일을 지금 할 수는 없었어요. 쉬시라고 그리고 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사고 말씀드리고는 어머님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 딸아이의 생부와 생모라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았죠. 그렇게 장애를 가진 미숙아를 낳은 시아버지의 본처와 그 미숙아를 돌봐줄 사람들은 친정 식구들밖에 없었다고 노트는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친정은 시골의 가난한 집안이었죠. 아이를 낳고 거의 제정신이 아닌 딸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외손주를 계속 돌볼 수는 없는 처지에 계셨습니다. 요양원에도 계셨고 한동안 누워 계시기만 했던 시아버님의 본처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어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이를 악물었다죠.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자들도 하기 어렵다는 건설 현장 일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식당 일, 남의 집 가정부 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웠고 아들은 나라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특수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네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비슷한 장애를 가진 여자분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모의 우수한 머리를 닮은 아들은 총명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총명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벽은 높기만 했다네요. 특수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장애 때문에 역시 이 일 저 일에 매달려야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들과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같이 일에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결혼 후 아들에게도 한참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장애 때문일까 걱정도 했지만 어쨌든 결혼 후에 몇 년이 지나 아이를 하나 얻었다네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이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네요. 나는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큰 소리가 아니면 못 듣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말도 못 배웠죠. 우리는 수화로 모든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바로 아이의 생부이고
미숙아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모님의 시아버님의 되시는 분의 맏아들입니다. 필담으로 딸아이의 생부라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건 이 사람들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시 필담으로 사고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나와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집사람은 집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주로 재봉틀을 가지고 삭 바느질을 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재봉틀 위에 있던 가위가 천이 움직이면서 재봉틀 모서리로 밀려갔었던가 봅니다. 그 가위가 재봉틀 아래에 엎드려 있던 아이의 머리로 떨어졌어요. 아이의 머리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다행히 살갗만 찢어지고 봉합 수술을 했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다친 아이가 그악스럽게 울었지만 그것을 들을 수 없었던 아이의 엄마는 가위가 떨어진 것도 아이가 다친 것도 모르는 채 바느질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귀가하면서 본 딸의 생부가 그냥 안고 병원으로 뛰었다는 것이었죠. 사모님, 제가 바로 유나의 생모입니다. 제 남편도 몇 번은 보셨죠? 우리가 유나의 생부모입니다. 우리 유나 너무나 잘 키워주셨어요.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딸의 생부 생모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고 기절초풍했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우리 집에서 평생을 일했던 청각장애인 가정부 아줌마.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딸의 생모라고 나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도 몇 번 우리 집에 인사차 오곤 했었죠. 그 사고를 계기로 누군가 도와주기 전에는 아이를 둘만의 힘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을 알았고 서로 껴안고 서럽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로에 접어든 시아버님의 본처 되시는 어머니와 아기의 아빠 그리고 아이의 엄마까지 모두 일에 매달려야만 내 식구 살 수 있는 처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손길까지를 바랄 수는 없었다네요.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시아버님의 본처 되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남편이었어요. 이리저리 조사를 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죄로 쫓겨난 본처의 소재를 알아낸 것이었죠. 쫓겨난 후 너무나 어렵게만 살아왔던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은 눈물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죄가 없다고 다독이기는 했지만 자신을 쫓아낸 시댁과 억울하게 쫓겨난 자신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구와 재혼을 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아들 부부가 역시 필담으로 전해주었답니다. 사진이 있다면 분명히 찍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날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사람은 친구인 수미밖에 없었다고 본처는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스스로 자신의 무정자증을 천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천벌이라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그 본처의 아들과 아내의 처지가 장애와 가난으로 인해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처지라는 것을 남편도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러나 입양 제안에 아이의 생부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이가 다치는 사고를 계기로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입양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자신은 남이 아니라 아이의 생부가 되는 사람의 배다른 동생이며 아이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던 것 같았어요. 남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이가 있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지요. 아이의 부모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배다른 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지만 조건을 내걸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자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아이의 생모를 친구의 불쌍한 먼 친척이라고 저에게 소개하고는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의 가정부로 고용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과도한 가정부 아줌마의 관심, 내보내자고 할 때마다 싸움이 되었던 이유 등이 모두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는 앉아있던 소파의 상석을 가정부 아줌마, 아니 아이의 생모이자 저의 손이 동서인 분에게 내드렸어요. 한사코 사양하며 필담으로 꼭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저.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다 들려주며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어렵게 제가 내드리는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아이의 생부, 저의 시아주버님의 눈에 눈물이 얼핏 보였어요. 아이를 우리에게 입양 보낸 후에 생모는 우리 집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고 생부도 또 그 어머님도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점포를 가진 옷 수선점을 열 수 있었고 그것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안에 그럴듯한 점포를 가진 포목점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저기에 투자했던 것들도 모두 성공해서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고 했죠. 돈이 조금씩 저축되기 시작했을 때 시아버지의 본처 되시는 분은 손녀딸인 지금의 우리 딸을 도로 데려오고 싶어 하셨다네요. 그런데 입양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파양은 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엔 부모가 심하게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가 폐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재판을 통해서나 파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리저리 물어서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가까이에 있는 아이의 엄마인 가정부 아줌마를 통해서 아이가 우리 슬하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파양시킬 생각을 접으셨다네요. 남편이 말하던 딸에게 전해주어야 할 10억 원. 그게 바로 그분이 손녀딸의 상속분으로 저축해 두셨던 돈이었답니다. 딸의 생부와 생모를 안방에 모시고 쉬시게 하고 저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바로 우리 시어머님에 대한 문제였어요. 비록 남편이 생전에 제게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본처가 엄연히 생존해 계시고 시아버님의 다른 아들이 있는 이상 이들의 존재를 더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더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했죠. 본처이 자신의 배다른 형의 존재를 끝까지 숨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시기는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들의 존재를 시아버님께 알렸을 것이고 억울하게 쫓겨난 분의 한을 풀어드렸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며칠간의 갈등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우선 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댁에서 시아버님의 칫솔을 몰래 내왔죠. 그리고 딸아이의 생부이자 남편의 배다른 형님이 되는 분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99.9% 친자라고 나오더군요. 그분들이 우리 딸의 생부 생모이신 것이 아주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다음으로 저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몇 사람 선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협박범의 존재를 알아냈던 방식, 시어머니를 계속 관찰하는 방식으로 협박범이 기거하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우선 경찰에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 그 협박범은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하라는 통보가 있을 테죠. 그때를 대비해서 시어머니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둔 것이었어요. 시어머님도 협박범에게 시달리며 일종의 대가를 치러 오셨지만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또 다른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계신 곳에서 우선 저는 시아버님을 속인 데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를 제가 낳은 것처럼 아버님을 속인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빈 것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입양의 목적은 다른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속 문제 때문에 입양을 서두르셨고 남편은 도움이 없으면 양육이 불가능한 배다른 형의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던 거였죠. 물론 입양할 아이의 주선 등 필요한 일은 남편이 다 알아서 했기에 시어머님은 절대로 자신이 쫓아낸 본처의 아들과 이 입양을 연관시키지는 못하셨겠지만요.
아버님은 손녀딸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우선 경악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시어머니 가족의 일기장 같은 노트를 전해드리며 억울한 누명을 쓰시게 된 경위와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신 듯 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시아버님은 손녀딸의 생부가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또다시 크게 놀라셨죠. 친손녀딸이 우리 부부의 입양아가 된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신 시아버님은 땅을 치며 우시더군요.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 즉 본처의 친구가 본처를 모함해서 쫓아낸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후련하다며 그 질겼던 협박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집에서 시어머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버리신 것 같더군요. 연락처도 남기시지 않고요. 간단한 짐만 챙겨서 가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은 그렇게 쫓아내신 본처에게 찾아가셔서 크게 사죄하시고는 집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치만 난 오래 살지 못할 거랍니다. 그래서라도 그냥 지금대로 살고 싶어요. 그치만 당신과 내 친구 수미 때문에 그리고 또 나 때문에 장애아로 태어난 우리 아들, 그 아이에게만은 이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주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손녀딸을 한번 안아보고 싶네요. 어릴 때 안아주고는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어요. 우리 딸의 친할머니가 남기신 그 10억 원은 원래 더 늦게나 딸에게 가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남편의 예기치 못한 병과 죽음으로 더 빨리 딸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친할머니와 생부, 생모의 존재, 이것을 딸에게 알려줘야 할까에 대해서도 저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딸도 이제 성인이고 생부, 생모가 이렇게 찾아주신 이상 언제 알아도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딸을 붙잡고 아주 침착하게 달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딸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친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분들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에게 보낸 것도 결국은 너를 위해서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의 딸로 남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친부모가 원망스러워도 한 가지 딸이 해주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손녀딸을 안아주고 싶다던 할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이었죠. 아이를 데리고 친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친할머니는 손녀딸을 보시자 그저 조용히 웃으시며 안아주셨어요. 딸이 오히려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죠. 그렇게 할머니의 품에서 울던 딸이 서서히 생부, 생모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던가 봐요. 저의 곁에 남겠지만 자신을 그렇게 아프게 품에서 떼어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분들에게도 효도를 할 마음에 자세를 갖추겠다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력하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키운 아빠도 생부, 생모도 모두 정당하게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 입양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손녀딸을 오랜만에 안아보신 아버님의 본처는 그 이후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뜨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내며 오열했던 것처럼 시아버님과 딸아이의 생부 되시는 분도 화장을 위해 관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의 문 같은 것이 덜컹거리며 닫히자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 딸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납골묘에 갔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남편이 듣고 있는 듯 모두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뻐해달라고 말했어요. 사라져버리신 시어머님을 찾는 일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가지고 간 짤막한 편지 한 장을 납골묘의 문 앞에 붙여두고 왔어요.
당신이 먼저 머리가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내가 당신 놀렸었죠. 더 살았더라면 아주 하얗게 된 머리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더 하얗게 된 보지도 못한 흰머리가 왜 이렇게 눈부시게 그립죠? 이젠 내 머리도 우리 딸이 나이 먹어가면서 하얗게 변하겠죠. 당신도 거기서 나이 먹어서 머리 하얗게 되고 내 머리도 여기서 나이 먹어서 하얗게 되고 그렇게 다시 만나면 우리 같아진 서로를 보고 서로 놀려주고 욕심껏 웃어주기로 해요. 그때까지 곱게 늙고 있어야 돼요, 당신. 살아생전 어머니의 죄 때문에 고뇌했던 남편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며 딸아이의 어깨를 안고 나란히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남편은 분명히 이해해 주겠죠. 딸과 저는 그런 확신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갈 것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